안녕하세요. 저는 분식점을 운영하는 50대 여성입니다. 초등학교 앞 귀퉁이에서 시작한 장사가 어느덧 20년을 훌쩍 넘는 시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흥분의 제비 이야기 다 아시죠? 저에게도 제비 다리를 고쳐주고 은혜를 받은 그런 일이 생겨 여러분들과 사연을 나누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사실 그 전까지 제 삶은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과거가 지금은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고생담 정도가 되고 나니 이게 꿈인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잘나서 제 삶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다 우리 딸 아영이와 우리 사위 덕분이지요.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로또라도 맞은 심정이랄까요? 어떤 일인지 궁금하시죠? 저는 20년 전부터 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점을 운영했습니다. 요즘처럼 좋은 인테리어도 없고 보기에는 허름한 그런 가게였습니다. 분식점 문을 열 당시에도 근처에서 그 건물이 가장 새가 쌌기에 허름한 건물이라도 내가 부지런하게 쓸고 닦아 깨끗이 하자라는 생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장사는 그다지 잘 되지도 그렇다고 안 되지도 않고 유지만 될 정도였습니다. 우리 딸 학교 보내고 먹이고 입힐 딱 그 정도까지였죠. 사실 저는 분식점을 열기 전까지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남편이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는 바람에 급하게 문을 연 분식점이었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처음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저를 정신 차리게 한 건 제 하나뿐인 딸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된 아이가 저한테 죽을 챙겨주더라고요. 물론 부엌은 엉망이 됐지만 어디서 봤는지 죽을 끓여 덜 익은 죽을 가져와서는 엄마 이제 그만 슬퍼하세요 하더군요. 자기도 아빠를 잃어 슬플 텐데 엄마가 그러고 있으니 마음이 아팠나 봅니다. 그 어린 게 절 끌어안고 소리도 못 내고 훌쩍거리는데 살아야겠더라고요. 하지만 아이까지 돌보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친정도 없는 제가 아이를 맡길 곳은 없었거든요. 결혼 전까지 해본 일이라고는 작은 회사 격리 정도라 그때 제가 다시 취직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결심했습니다.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 떡볶이이기도 했고 학교 앞이니 손해가 나진 않겠다 싶었거든요. 처음에 튀김이랑 떡볶이랑 하느라 고생 좀 했습니다. 집에서 조금씩 하던 것과 장사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여러 사람의 입맛에 맞춰야 하고 해보지 않은 일이다 보니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딸만 보고 견뎠습니다. 혹시나 아이 친구들이 와서 창피할까봐 위생에도 엄청 신경을 썼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옷일지라도 우리 딸은 헐거나 후져 보이지 않고 깨끗하게 옷 입을 수 있도록 신경도 많이 썼죠. 우리 딸은 하교하면 가게 앉아 공부도 하고 TV도 보며 있으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있어줬습니다. 너무 고마웠죠. 아이들 상대로 장사를 하다 보니 푼돈이라 그런지 하루 종일 열심히 하는데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가게 월세 내고 나면 겨우 풀칠할 정도였죠. 그래서 매일 종종거리는 마음으로 20년을 살았습니다. 저축은 당연히 꿈도 꾸지 못했고 대출 안 받고 사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아이는 점점 자라니 들어가는 돈은 늘고 하다 보니 대출의 유혹도 있었지만 괜히 빌려 썼다가 못 갚으면 우리 딸까지 더 고생시킨다는 생각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견뎠죠. 아이는 저의 그런 기대를 아는지 그 흔한 사춘기 반항 한 번 없이 잘 자라주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편의점이랑 음식점 서빙 같은 알바를 하기 시작하면서 본인 용돈이나 책값을 벌어 쓰더군요. 학원도 못 보내주는 엄마였지만 아이가 고생할 생각에 마음이 아파 당장 그만두라고 화도 내보았습니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도 벌고 미용 학원도 다니고 싶다며 자신의 계획을 말하는 아이를 맡기는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고맙기까지 하더군요. 아빠가 있었음 그냥 학교만 다녀도 되었을 텐데 미안한 마음도 컸죠. 하지만 세상 천지에 우리 둘뿐이다 보니 점점 더 딸아이에게 의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모든 생활은 아이를 중심으로 돌게 되더군요.
아이가 밥을 먹지 않으면 저도 밥을 먹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느덧 아이는 자라 성인이 되었고 더 바빠졌습니다. 가고 싶다던 미용학과에 합격해 다니며 학교 생활에 푹 빠져 살더군요. 그러다 만난 남자친구들과 만남이 길어지는 사이가 되면 제게 소개를 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거절했고요. 아이를 떠나 보내야 할 것 같아 마음이 아팠거든요. 물론 아이가 자라면 언젠가는 떠나야 한다는 것을 저도 알지요. 하지만 아무도 없는 저의 곁을 지켜주고 제가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딸이 없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너가 지금 남자나 만날 때야. 정신 차려. 라는 말로 아이를 나무라고는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엄마는 내가 어떤 남자친구 만나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내가 뭐 결혼을 하겠대? 그냥 이런 사람 만난다고 엄마한테 공개하고 싶은 거잖아. 엄마가 그런다고 내가 헤어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라며 속상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더군요. 아이가 취업에 성공하면서부터는 더 바빠졌습니다. 미용업계가 그런 거라고는 하지만 주말이며 새벽이나 밤 늦게나 할 것 없이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연예인들도 많이 오고 결혼식 하는 신부들도 많이 오는 곳이라 그런지 예약이 꽉 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 얼굴을 마음껏 볼 수 있을 때는 잘 때였습니다. 연차가 점점 차면서는 그나마 나아지더군요. 아이는 30살에 가까워지면서 직급도 올라가더니 점점 더 세련되어졌습니다. 그런 딸아이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흐뭇해지면서도 혹여 제가 짐이 될까 걱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은 줄었지만 아이가 결혼을 할 때도 보태줄 돈도 없이 사는 제 상태가 미안했습니다. 아이도 학자금 대출 갚느라 빠듯한 것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걱정은 더 컸죠. 주변 사람들은 이제 딸내미 시집 보내고 쉬어 라고 했지만 당장 쉬면 저는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어쩌다 인생이 이렇게 되었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해 서글퍼지곤 했었죠. 불난데 기름 붓는다고 더 힘들어질 게 있더군요. 건물 주인이 재건축을 한다며 가게를 비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당장에 이만한 월세를 주고 다른 곳을 갈 수도 없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건물들은 벌써 다 재건축을 해 건물세도 비쌀 뿐더러 보증금도 어마어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늘이 노랗고 앞이 막막하더군요. 가게를 더 알아볼 수도 없고 장사를 접을 수도 없고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철거 예정일을 잡겠다며 얼른 갈 곳을 알아보라는 건물 주인의 말이 그렇게 야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아이가 웬일로 일찍 퇴근을 해 다음날 장사 준비를 하는 저를 찾아왔더군요. 그러더니 엄마, 이번 주말 저녁에 우리 외식할까? 하더군요. 안 그래도 심란한데 외식이라는 말에 엄마는 지금 외식할 기분이 아니야. 건물 재건축한다고 가게 비워달라는데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밥 생각도 없어. 라고 답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딸아이는 날선 목소리로 엄마, 그래도 시간은 낼 수 있잖아. 엄마는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안 궁금해? 라더군요. 속으로 아차 싶었지만 뭔가 다른 일이 있는 것 같아. 그럼 너나 좀 먹고 와. 삐쩍 말라서는 먹고 싶지 않다는데 왜 그래? 라며 말해버렸습니다. 아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더군요. 그러더니 엄마, 나 프로포즈 받았어. 지금 남자친구 정말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라 나도 결혼하고 싶어. 내 친구들도 요즘 하나둘씩 결혼해. 맨날 신부 화장만 해주는 거 아니고 나도 좀 받고 싶고. 그런데 엄마는 왜 그런 문제에 관심이 없어? 라며 가방을 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 올 게 왔다 싶으면서도 제가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아이도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기적인 걸 알지만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아이가 좀 더 기다려줬으면 하는 마음이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아이가 눈물까지 비추며 간지라 마음은 안 좋았지만 할 수 있을 때까지 모른 척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곁으로 보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도 않았고요.
아이가 없으면 다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했거든요. 제가 혼자 지내다 죽으면 아이 혼자 남겨질 텐데 그때 돼서 우리 아이를 전적으로 사랑해줄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했고, 아무튼 이래저래 아이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참 이기적이고 나쁜 엄마죠. 맞습니다. 아이의 발목을 잡고 늘어진 거니까요. 아이가 아마 많이 답답하고 속상했을 겁니다. 가게 정리를 하고 집에 가보니 아이가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았더군요.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요. 그러다 한참이 지나서야 들어와서는 인사도 않고 씻으러 들어가더니 나와서 방에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런 아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봤자 서로 마음만 상할 것을 알았으니까요. 다음날 아침에도 밥도 먹지 않고 나가버리더군요. 밥상을 치우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서러워서 우는 건지 미안해서 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아직 결혼은 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제는 도통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어디를 가봐도 너무 세가 비싸더군요. 철거 예정일이 잡혔다는 통지서가 오더군요. 6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그 안에 어떻게 해결을 봐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집을 줄여서 이사를 하고 가게를 구해야 할까 싶기도 했지만 집값도 너무 올라 그것마저도 쉽지 않겠더군요. 그래도 남편이 남겨준 거라고는 이 집 하나인데 어떻게든 지키고 싶기도 했습니다. 작은 18평 아파트이긴 하지만 남편이 사망하고 나서 그 보상금으로 대출을 다 갚은 집이라 이 집은 남편의 목숨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나중에 제가 죽으면 우리 딸에게 남겨주고 싶기도 했습니다. 집만큼은. 골치가 아픈 와중에도 장사를 접을 순 없었습니다. 매일 쉬지 않고 일해도 이 지경인데 하루라도 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를 기다리는 꼬마 손님들도 있고요. 떡볶이 한 그릇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자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잠시 시름을 잊곤 했습니다. 간혹 어린 시절이 생각나서 왔다는 졸업생들도 있었습니다. 먹으면서 바로 이 맛이라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기도 했었죠. 가게와 저는 이렇게 뗄래야 뗄 수도 없는 사이가 됐는데 이제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하루 종일 마음이 안 좋아 걱정만 하고 있는데 마무리할 때쯤 되어 말쑥한 차림의 남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떡볶이 한 그릇을 시키고는 먹지도 않고 가만히 보더군요. 옷도 고급져 보이고 이런 음식을 먹을 것 같아 보이지 않았고 떡볶이가 마음에 안 드나 싶어 손님, 떡볶이에 문제가 있을까요? 다시 드려요? 라고 물으니 아니요, 아닙니다. 그냥 오랜만이라 반가워서요. 혹시 저 모르시겠어요? 라더군요. 그래서 다시 보니 낯은 읽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기 졸업생이세요? 그러고 보니 낯이 읽네요. 고마워요. 다시 와줘서. 그런데 곧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왜요? 쉬시게요? 하길래 아니요. 건물이 이제 재건축을 하는데 다른 데는 세가 너무 비싸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문 닫고 어디 다른 식당이라도 취직해야 할까봐요. 나 같은 아줌마 써줄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고 속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별말 없이 떡볶이를 먹더니 잘 먹었습니다 하며 돈을 내고 나가더군요. 그날 마지막 손님이었기에 기억에 남았습니다. 게다가 다시 찾아준 졸업생이기에 그날따라 더 기억에 남더군요. 그러고 며칠 뒤 딸아이가 한 남자를 데리고 가게로 불쑥 들어왔습니다. 봤더니 며칠 전 그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아, 내가 어떤 장사를 하는지 손님인 척 보러 왔구나 싶어 등골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속에 이야기를 다 해버렸으니까요. 모르는 척 졸업생인 척 한 것도 괘씸하더군요. 그래서 표정이 더 안 좋았을 겁니다. 엄마, 내가 전에 이야기했던 사람이야. 나이는 나랑 같고 사업하는 사람인데 되게 성실해 라며 소개를 하더군요. 그래서 여기 와서 염탐했어요. 우리의 가정 형편이 어떤지 보려고. 젊은 사람이 아주 앙큼스러운 데가 있네. 그래, 우리 이렇게 먹고 살았어요. 보다시피 난 우리 애 시집 보낼 형편도 안 되고 그리고 사업, 부모 잘 만나서 뭐 거들먹거리고 다니나 본데 난 반갑지 않으니까 나가줘요. 너는 왜 말도 없이 아무나 데려와.
가, 나 바빠 하고 신경질적으로 둘을 쫓아내듯이 보냈습니다. 둘이 나가고 나서도 분한 마음이 사그라들질 않더군요. 저런 사람이 뭐가 좋다고 싫다는 엄마에게 억지로 소개를 시키나 싶어 딸아이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가장 화가 나는 건 제 자신이었죠. 아무에게나 속 이야기를 해버렸으니 말이에요. 장사를 끝내고 들어가니 딸아이는 방에서 나와 보지도 않더군요. 식탁에는 아까 그 청년이 들고 있던 꽃다발만 올려져 있고요. 누가 저런 꽃다발이나 받으며 희희낙낙할 줄 아는 빙충이로 아는가 싶어 다시 한번 화가 났습니다. 다음날 아침은 제가 차리지 않았습니다. 나가는 딸을 내다보지도 않았죠. 그런 놈을 믿고 엄마 곁을 떠나려는 아이가 원망스럽고 서운했습니다. 저녁에 일을 마치고 돌아오니 딸아이가 식탁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러더니 엄마 얘기 좀 해 라며 저에게 말을 붙이는 겁니다. 무슨 얘기? 결혼? 예, 결혼은 뭐 저절로 다 되니? 너 모아놓은 돈 있어? 엄마는 당장 먹고 사는 돈도 빠듯해. 너 결혼시키고 엄마 늙어서 혼자 살 돈도 마련해야 할 생각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근데 너는 남자만 있으면 다 되는 거야? 그렇게 빈손으로 시집가면 누가 좋아하니? 시댁에서 눈총 받다가 못 살겠으면 이혼이나 할래? 지금에야 남자가 다 좋다 하겠지. 그런데 살다 보면 없이 시집가서 사는 게 얼마나 서러운 일인데 뭐가 그리 급해서 난리야 라며 퍼붓자 조용히 듣고 있던 딸아이가 주르륵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 모습도 보기 싫어져. 너는 너 혼자만 중요하지? 이 엄마는 어찌되든 뭐가 잘못되든 상관없이 다 필요 없어. 시집을 가든지 뭘 하든지 신경 안 쓸 테니까 너 마음대로 해. 결혼식장에는 너 혼자 들어가고 나중에 서러워도 너 혼자 감당해. 난 몰라. 난 더 이상 할 말 없어. 라며 제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힘든 와중에도 저밖에 모르고 산 엄마를 이렇게 서럽게 할 수가 있나 싶어 마음에도 없는 소리까지 해버리고는 저도 속상해 눈물이 나더군요. 먼저 가버린 남편이 그렇게 원망스러웠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다 필요 없고 어디 가서 식당에 취직이라도 되면 생활은 되겠지 싶은 마음에 일자리를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면서도 딸아이가 절 버리고 덜컥 떠나버릴 것 같은 생각에 두렵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도 저는 차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문 앞에서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가더군요. 그래도 모르는 척하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속이 문드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이대로 어딘가 가버리고 싶었지만 20년을 가게에 출근하는 것밖에 모르던 저였기에 갈 수도 없더군요. 그래서 채비를 하고는 가게로 향했습니다. 육수를 끓이는 것을 시작으로 떡 다듬기, 튀김 재료 다듬기, 순대 올릴 물 끓이기, 어묵꼬치에 꿰기 등을 하며 장사 준비를 했습니다. 20년을 한결같이 하던 일인데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 사뭇 다르게 느껴지며 더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시는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마음속에서 울컥하더군요. 정말 다 속상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날 것처럼 너무 슬프고 서러웠습니다.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볕이 든다는 말도 다 헛소리 같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속엔 저를 미워하는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능력이 있었다면 이렇게 애를 태울 일이 있을까 싶어 속상하더군요. 3, 4년 전쯤 권리금 준다며 가게 넘기라던 사람한테 넘겼으면 조금이라도 더 돈을 받기도 했을 텐데 하면서 지나간 일에도 미련이 남아 후회를 하기도 했죠. 그러면서도 준비를 하다 보니 손님들이 몰려들 시간이 왔습니다. 우르르 몰려와서는 호호 불며 맛있게 먹어주는 꼬마 손님들을 보는 것도 귀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더 퍼주었더니 좋다며 아줌마 최고를 외치는 모습에 웃음이 나기도 하더군요. 몰려있던 손님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가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멋지게 차려입은 중년의 부부가 들어서더군요. 그래서 자리를 안내하고 주문을 받으려는데 딸아이가 소개했던 남자가 들어서며 저기 어머님, 제가 오늘은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왔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하더군요. 부모님과 함께라는 말에 놀라 인사를 하긴 했지만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밀고 들어오는 게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제 집에서는 귀한 아들일 텐데 그 앞에서 제가 싫은 티를 내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최대한 불편한 감정을 감추려고 노력하며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그쪽 부모님께서 다시 인사를 건네시더군요. 그러더니 그 어머님은 제 손을 덥석 잡더군요. 어리둥절해 놀란 표정을 지었더니 남자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어릴 적에 여기 왔던 거 맞아요. 먼저 와봤던 건 혹시나 절 기억하시면 인사드리고 다시 아영이랑 뵈려고 했던 거였는데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해요. 그러니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오늘은 아영이 남자친구가 아니라 제가 감사한 마음을 전하러 온 거예요. 어머님은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지만 제가 20년 전에 여기 단골이었거든요. 라고 하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아영이랑 같은 반이기도 해서 자주 오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아버지가 지금은 안정되셨지만 그때 좀 힘드셨거든요. 그래서 집으로 빚쟁이들이 찾아와 난동을 부릴 때가 자주 있었고요. 그때마다 엄마는 절 밖으로 내쫓듯이 내보내셨어요. 라고 하자 그쪽 어머님이 눈물을 닦으시더라고요. 아버님은 말없이 고개만 숙이셨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와도 갈 데는 없고 시간은 지나서 배는 고픈데 돈은 없었거든요. 그때 어린 생각에 가짜 돈을 만들어서 사 먹자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책가방에 있는 공책을 찢어 제 딴에는 그럴싸하게 돈을 만들어 여기로 왔죠. 돈도 없으면서 떡볶이를 시키고서는 엄청 맛있게 먹고 가짜 돈을 내밀었는데 어머니께서 웃으시면서 절 보내주셨어요. 라며 목소리가 흔들리더니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러고 보니 기억이 났습니다. 한동안 종이에 1,000원이라고 써서 가져오던 아이가요. 유난히 키도 작고 말라 안쓰러운 마음에 종이 돈으로 내밀어도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그냥 보내던 아이가 있었거든요. 한번 그렇게 통하니 엄마가 나가 있으라고 할 때마다 종이돈을 만들어서 여기로 왔어요. 저는 어머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속아주신 거잖아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 다음엔 못 오겠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아영이한테 인사도 못 하겠고요. 그러다 이사를 하게 되어 인사도 못하고 떠났다가 누나 결혼식 때문에 미용실에 갔다가 아영이를 만났습니다. 어머님 생각이 나서 연락을 주고받다가 어릴 때 그대로인 아영이가 좋았고 그래서 만남을 가지다가 어머님처럼 따뜻한 분 밑에서 자란 아영이라면 제 평생의 반려자로 삼고 싶어서 청혼을 했습니다. 라며 제 손을 잡더니 고개를 숙여 한참을 울더군요. 그런 그 남자의 어깨를 다독여줬습니다. 그때 나타나지 않은 그 아이가 걱정돼서 일부러 한 그릇씩 남겨두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오기에 이제 안 오는구나 싶어 잊고 지냈죠. 형편도 나아지고 잘 자란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니 전에 그렇게 퍼부으며 냉대를 한 것이 미안해지더군요. 그래서 내가 몰라보고 전에 너무 냉대해서 미안해요.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고 너무 감정적이었어. 라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은 아이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야 찾아뵈어서 죄송합니다. 오면서 다시 이야기하기에 너무 죄송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감사했고 죄송했습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님은 눈물을 닦으시더니 아영이가 누굴 닮아 마음 씀씀이가 좋은가 했더니 어머님 덕이었네요. 제가 그래도 그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때 저희 아들을 보살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며 다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보자니 저런 집이라면 우리 딸이 시집가도 외롭거나 홀대받진 않겠다 싶더군요. 그러면서 그간의 속상함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셨으니 떡볶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저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이어졌네요. 너무 볼품없지만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이런 것들 뿐이라 너무 죄송합니다. 라며 음식을 대접해 드렸습니다. 나가시며 값을 지불하시겠다는 걸 한사코 말려서 돌려보냈습니다. 마음이 한결 편해지니 골칫거리 같았던 일들의 답이 보이더군요. 일단 집을 팔고 아이 시집을 보내고 저는 어디 원룸 전세라도 들어가면 될 일이었습니다. 아이도 없는데 그 집에서 혼자 뭐 하겠습니까? 남편도 그러길 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게도 정리되면 어디 다른 식당에 취직해 월급을 받으면 될 일이었죠.
그렇게 정하고 나니 마음도 몸도 가벼워졌습니다. 그간의 감정들은 다 제 미련이고 집착이었던 거죠. 그걸 깨게 해준 그 부모님과 남자에게 고마웠습니다. 성품도 좋아 보여 다행이다 싶어서인지 마음이 놓였습니다. 가게 정리를 마치고 아이가 좋아하는 빵을 사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들어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더군요. 빵을 보더니 맛있겠다 하며 웃습니다. 그런 딸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가 마음이 무거워서 우리 딸한테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어. 엄마가 미안해. 엄마 걱정은 말고 결혼 준비 시작해. 엄마는 가게랑 이 집이랑 정리해서 너 결혼하는데 보탤게. 다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오늘 보니까 그 집 부모님이랑 남자가 다 좋더라. 우리 딸 그런 집에 시집가는 거면 엄마는 마음이 놓일 것 같아. 라며 아이를 달래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말도 없이 울기만 하더군요. 그간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안 봐도 화냈기에 그런 아이를 안아주는 일 말고는 할 수가 없더군요. 그날 밤에는 아기처럼 저를 끌어안고 자고 싶다며 제 방에서 잠이 든 아이를 보며 언제 이렇게 컸나 싶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예뻐라 했던지 사고가 나서 그렇게 되기 전에는 공주 대접을 받던 아이였는데 못난 엄마 만나 고생만 하다가 시집갈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집가서는 그런 고생 다시는 안 하길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아이도 저도 늦잠을 잤습니다. 늦어서 헐레벌떡 나가면서도 웃으며 나가는 아이를 보자니 저렇게 좋을까 싶어 더 미안해지더군요. 가게에 나가는 길에 부동산에 들러 집 시세를 알아보았습니다.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아이 결혼하는 데 쓰고 나면 원룸 전세 구하기도 빠듯하겠더군요. 그리고 건물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가게 빼는 날짜를 조정했습니다. 답이 늦어 죄송하다고 말을 하자 오래 계셨는데 그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저희가 보증금에 조금 더 생각해서 드릴 테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하시더군요. 마음을 달리 먹으니 일이 좀 더 수월하게 풀리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이 식 날짜가 정해지면 집을 그 날짜에 맞춰 이사를 하면 되겠다 싶어 아이에게 문자를 넣었습니다. 언제쯤 시골일 생각이야? 엄마도 준비를 해야 해서 궁금해서 라고 보내자 곧 오늘 저녁에 다시 얘기해요 라며 답이 왔습니다. 바쁜 것 같아 더 조르지 않고 저는 또 저대로 장사 준비를 하고 장사를 하며 하루 종일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가게 정리를 하고 잠시 쉬려고 앉았는데 딸아이와 남자가 들어오더군요. 이번엔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그렇게 다시 보니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의 남녀였습니다. 그간 제 눈을 가린 그 답답함이 다시 미안해졌습니다. 어쩌지 떡볶이가 다 팔렸는데 배고프지? 라고 물었더니 엄마랑 먹으려고 피자 사왔어요. 엄마 피자 좋아하잖아. 라며 딸아이가 피자를 펼치더군요. 오랜만에 피자를 보니 입맛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우와 역시 우리 딸이 최고네. 맛있겠다 하며 같이 앉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먹으면서 자꾸 제 눈치를 보기에 제가 그전에 한 행동 때문인가 싶어 왜 불편해? 전에는 내가 예민했어. 그런데 이제 다 편해졌어. 자네 덕분이야. 라고 했더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하더군요. 실은 저희 아버님 하시는 회사에서 저도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회사가 있는 건물이 저희 회사 명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1층에 상가가 공실이 났어요. 어머니 괜찮으시면 거기서 장사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론 세나 보증금 이런 건 필요 없고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 생각이세요. 그리고 어머님 집도 내놓지 마시고 그냥 사세요. 저희가 이 근처 투룸 전세 얻어서 오려고 해요. 어머님 모시고 출퇴근도 해야 하잖아요. 저도 아버지 회사에서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모아놓은 돈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모은 돈으로 반지만 하나씩 맞추고 집 얻어서 씩 올리려고 해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하자고 하셨고요. 라는 겁니다. 눈물이 나더군요. 진짜 그렇게 해도 되는가 싶어서 어리둥절하기도 했고요. 딸아이는 제가 우니 놀라서 절 달래면서도 제 남편감이 그렇게 마음 써주는 것에 고마워하더군요. 마음을 비웠다고 생각했는데도 아니었나 봅니다.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걸 보면 말이죠. 그 주말에 가게 자리를 보러 갔는데 10층 건물 1층에 난 자리더군요. 유동 인구도 많은 곳이라 지금 하고 있는 자리랑은 새 차이도 엄청 날 텐데 이런 곳에 그냥 들어와도 되나 싶더라고요. 주방 시설이나 인테리어도 크게 손볼 데가 없을 만큼 깔끔하고 잘 되어 있어 지금보다 메뉴도 늘릴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감탄을 하면서 보고 있자 어머니, 여기가 몫이 나쁜 자리가 아닌데 전에 하시던 분은 음식값만 놓고 맛은 좀 그래서 잘 안 드셨던 것 같아요. 어머님, 지금 하시는 대로 하시면 아마 엄청 사람들 몰려들걸요. 맛은 제가 보장하니까요. 라며 웃는데 너무 고마워서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너무 면목이 없어.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그때 빚진 떡볶이값 이렇게라도 갚을 수 있게 해주셔서 그저 감사할 뿐인데요. 걱정 마시고 하시면 돼요. 이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와도 그게 어디예요. 요즘 오히려 학교 앞 떡볶이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장사 잘 될 거예요. 하며 아이처럼 웃더군요. 진짜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장사 준비를 하면서 딸아이의 결혼 준비도 함께 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딱 반지만 맞추더니 어머니들 한복과 아버님 양복 한 벌 해주고는 결혼 준비 다 했다고 하더군요. 집은 저희 집 근처 오피스텔에 풀옵션으로 들어가 옷가지랑 그릇만 사서 들어간다 했습니다. 식은 상대 아버님 손님이 많아 호텔에서 초대받은 손님만 모실 수 있게 치러졌습니다. 친척이 없는 저희를 배려해 양가 손님과 다 함께 섞여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주시더군요. 저는 딸아이 친구가 그렇게 많은지도 그때서야 알았으니 정말 딸아이만 끼고 돌았던 것 같아 부끄러웠습니다. 코로나 시국인데도 많이 와줬더라고요. 제 생각보다 아이는 외롭지 않은 것 같아 다시 한번 안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찌나 예쁘던지 식은 안 올렸으면 어쩔 뻔했나 싶더군요. 매일 다른 사람 화장만 해주던 아이가 그렇게 곱게 하고 있으니 정말 공주님 같았습니다. 남편이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나더군요. 그렇게 아이 식을 올리고 저는 개업을 했습니다. 기존의 가게의 마지막 영업일에는 무료로 떡볶이를 나누어주며 영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도 20년 세월이 있는 곳이라 그런지 헤어짐이 아쉬워 눈물이 나더군요. 그래도 잘 마무리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새로 문을 연 가게는 혼자서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바빴습니다. 서둘러 사람을 뽑아 일을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이라 그런지 장사는 그간 제가 했던 것과는 스케일이 다르게 되더군요. 개업한 지 4개월 만에 월 매출이 2천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사위의 말처럼 옛날 학교 앞 떡볶이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사위는 말했던 걸 지키려는 듯 매일 출근과 퇴근을 고맙게도 책임져주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정말 로또를 맞은 것 같습니다. 아니, 로또를 맞았죠. 떡볶이 몇 그릇에 인생 역전한 것 같아 날로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누군가 셈을 내서 빼앗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웃음이 피식거리며 날 만큼 행복하답니다. 요즘엔 일요일에는 쉬는데 사돈이 함께 미용실도 데려가 주시고 피부 관리 샵에도 데려가 주셔서 이게 무슨 호사인가 싶답니다. 우리 딸아이는 곧 작은 샵을 차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복한 일만 남은 것 같아 마음이 좋습니다. 곧 예쁜 손주도 만난다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전전긍긍하며 보내던 지난 날들을 뒤로 하고 이제는 좀 더 여유롭게 살아봐도 될까요? 저희 잘하고 있다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기쁨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